어제 방송 혹시 함께하지 못했을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 당선인 프로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에 경찰대 5기를 수석 입학하셨고 이후에 행정고시 34회 1990년에 합격하셨습니다. 이후에 부산대구지방 경찰청장,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김대중 재단 용인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총선이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상식 당선인의 당선까지의 과정 그리고 주요 공약, 포부 등을 들어봤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식 당선인님, 네. 예, 이상식 당선인님은 먼저 이 경찰 출신이시다가 정치인을 변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되셔서 곧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는데 국회의원이 될 때 마음을 먹을 때 롤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좀 닮아서 내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 롤모델이 한번 있으셨을 텐데 어떤 국회의원을 좀 롤모델 좀 삼으셨나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경찰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원래 꿈은 뭐 정치인 또는 외교관 이런 뭐 정치 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딱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저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고 특히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왠지 외교관은 패스하고 싶다. 패스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정치가가 나오길래 제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찰을 선택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시골 농부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남 이녀를 농사를 지어서는 다 대학에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저를 불러가지고 그 시가 너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밥 굶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니만 경찰대학을 가면 아버지가 네 여동생 둘이는 대학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경찰대학을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제 정치의 모티브로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여동생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학을 다 보냈습니다. 대학을 다 보내고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도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는데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순전히 거기를 못 가고 이제 경찰대학 가서 뭐 경찰대학도 훌륭한 대학이곤 하지만 거기 단체의 특수적인 그런 성격이 주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이 좀 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뭐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평탄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 이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이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때 여름방학에 또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울산 장에 한번 갔다가 시장에 전구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팔러 이제 갔다가 우리 그 경찰한테 구두발로 차인 거예요. 이게 다라이라고 이렇게 좌판을 80년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19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들은 경찰 관부가 되기 위해서 경찰대학 지금 그때 당시 2학년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시골 순경한테 이제 구두발로 차이는 그런 걸 타고 얼마나 이게 속이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노점을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뭐 그걸 타고 크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경찰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항상 약자 편에 좀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경찰력을 행사하더라도 주민들의 또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신뢰를 받는 그런 경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였는데 그때 제가 사실 권력의 실세라고 하네요. 당대의 실세라고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좀 불화를 했죠. 뭐 그런 게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부산 경찰청장이셨나요? 예, 부산 경찰청장이었는데 뭐 권력 실세의 인사청탁도 안 들어주고 또 뭐 맞서서 언쟁도 벌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당대의 실세들이 이제 그때는 지금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경찰 총수를 시켜줘도 고분고분하게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군에 꼽히긴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경찰청장이 되기는커녕 뭐 가장 빨리 치안정감에 진급을 했고 가장 나이도 어리고 경찰대 기수도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먼저 이제 경찰에서 이제 강제로 퇴직당하는 그런 슬픔을 그런 이제 일을 겪고 하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촛불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제가 사실은 출세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온 제 삶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대와 역사에 눈을 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개안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의 첫 일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창식 청장에게 민주당의 DNA가 있는 것을 알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존경하는 분은 DJ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없었는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김대중 정치학교에 2기로 입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이제 DJ 선생의 행적과 그 발자취를 쫓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영남 출신이고 또 DJ라는 분하고는 전혀 직접적으로 뭐 악수를 한번 해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공부할수록 알아갈수록 DJ라는 분은 정말로 저한테 거대한 산맥으로 다가왔다. 이분이 뭐 업적도 많죠. 문화 IT 산업을 진흥시킨 것이랄지 또는 이제 일본과의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 산업에 초석을 놓은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DJ의 정신 중에서 가장 이제 오늘에 되새겨야 할 부분은 포용과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용과 통합의 정신. 지금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날마다 투쟁과 대립으로 날밤을 지새우는 이런 극단의 시대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극단의 대결이 좀 심화되고 있죠. 최근에 뭐 영수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누구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대립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김대중 선생은 자기 모진 탄압과 박해를 받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또 가택연금을 나가고 투옥 당하고 외국에 망명도 하고 이렇게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셨었죠. 이분의 세례명이 토마스 모어예요. 토마스 모어가 누굽니까? 영국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신 신부님이 정말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정치를 해라 하는 이런 뜻에서 이제 토마스 모어라는 세례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 사면했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화해를 하고 또 수많은 자신의 정적을 이렇게 중용하는 총리로 중용하고 김중건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을 발탁하는 대표적인 TK 인사 이런 정말로 통 크고 그런 정치를 보였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위기, IMF 위기를 거치면서 빨리 극복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게 지금 이제 뭐 일치된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DJ 정신. 그래서 제가 지금 김대중 재단 용인주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뭐 등원하게 되면은 정말 좀 크고 당당한 정치, DJ처럼 좀 폭넓고 큰 정치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 어떻게 보면 포용과 통합 요즘 같이 양극단에서 극단의 대결을 펼치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 좀 후배 정치인들이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현재 21대 국회 얘기를 좀 더 해봤어요. 이제 과거를 이제 배우면서 현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식 당선인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은 상임위원회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상임위원회 원구성 협상 뭐 지리하게 뭐 원내대표끼리도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 당내에서는 또 당 자체적으로 초선 의원님들 어디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상식 당선인님은 좀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먼저 좀 어딘가요? 저는 일지망을 행안위로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그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인기가 별로 없다가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지방한 예.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위는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다음에 선관위 이런 정부 부처들이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기관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 또 여러 가지 또 별로 좋지 않은 그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재작년에 이제 경찰국이란 걸 이제 예, 이 정부가 그렇죠. 신설을 했죠. 저는 이제 우리 경찰과 권력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찰과 권력이 너무 이렇게 밀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이제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제 1987년 이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 1991년에 제 기억으로는 경찰청이 내무부터 분리가 됐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 권력에서도 이제 최소한 경찰과 권력은 조금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내무부 안에 행정안전부 안에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네네. 법무부에는 검찰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또 기획재정부에는 국세청 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이라는 이런 조직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나 치안국 같은 게 행정안전부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조처다. 우리가 최소한 이제 권력이나 이런 쪽하고는 이제 결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여담이지만은 저도 이제 과거에 맹현규 장관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 장관 하실 때 예. 제가 이제 치안정책관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 맹현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경찰을 통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은 그랬지만은 역대 권력들은 대부분 보면은 경찰이라는 수단을 좀 자기들 좀 적절하게 좀 활용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너무 대놓고 무자비하게 그것도 네. 수많은 경찰관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경찰총장들이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경찰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랬는데 경찰이 만약에 사기가 저하되면요. 경찰은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경찰도. 그런데 대국민 서비스. 그렇죠. 예. 대국민 서비스인데 우리가 화나 있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따뜻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이 경찰을 홀대하고 저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또, 그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어떻게 경찰국 직제 폐지 어떻게 좀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경찰청 직제를 경찰국을 폐지하고 다시 환원시켜야죠. 치안 정책관이나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되지. 지금 경찰국처럼 이걸 통제하는 장치.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그 소식에 의하면은 경찰관들이 징계권까지 경찰관들 징계는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것까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것도 저지해야 되고 아마 또 7월 되면은 새로운 경찰청장이 임명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에 꼭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재난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난 업무. 지금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네. 저는 이태원 참사를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건 누구 한 명이 가서 일을 잘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시스템이 안전 시스템이 망가졌다.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해안에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고성, 양양 이쪽에. 그런데 그를 책임지는 이제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청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춘천에 있단 말이죠. 제 같으면 그런 것을 강릉에 옮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업무가 산적에 있다. 그래서 저는 행안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경찰의 정치적 독립에 관련해서 이 어떤 좀 그 체계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본연의 임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또 강화하는 이런 의정 활동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위로 만약에 가시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아요. 뭐 경찰국을 폐지한다거나 조직 개편을 한다거나. 경찰국을 폐지하는 것은 법률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제이기 때문에 뭐 행정안전부령 같은 건데 이건 비교적 이제 뭐 장관의 결심만 이끌어내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뭐 상임위원회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봐야겠지만 사실은 뭐 이 경력이나 현재 이게 포부를 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활동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좀 연장선상에서 이 검찰이 기소 권한으로서의 고유의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도 좀 추진을 해서 공수처에서도 이 검찰 관련 실제로 검사 관련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법안이 당장 임기 시작하시면 준비해서 발의하시나요? 좀 어떤가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저는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지난 정부에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계속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 또 우리 야당 내부의 소통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야지 이걸 되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감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위의 분들 또 형사법학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지금 야당이 3분의 2 정도, 200석이 좀 약간 못 미치는 192석 정도, 민주당이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그 외에 이제 진보정당, 뭐 개혁신당까지 하게 되면은 범야권이 192석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22대 국회에서 특히 검경 개혁 관련해서 이 여당과 굉장히 첨예하게 그렇습니다. 맞설 텐데 의원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 뭐 굉장히 강경한 포지셔닝으로 가실 건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오만과 독선, 무능을 견제하고 이제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을 실현하고 국가 권력의 어떤 토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작업은 뭐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굉장하게 이제 세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권력기관 경찰청장을 대구하고 부산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찰청장의 내공과 또 이제 험지 대구에서 제가 출마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홍준표 지금 현재 대구시장 여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하고 제가 이렇게 험지 대구에서 출마한 결기도 있는데 그런 이제 저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그 어떤 그걸로 이제 투쟁력으로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가지 가지고 있고 그러나 다만 또 민생을 챙기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의 손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당과도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협치를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조금 협치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뭐 있기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남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영남지의 국회의원들을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제가 대구하고 부산에서 경찰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여권의 핵심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공식적인 뭐 라인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야 협치라는 차원에서 제가 수행할 수 있는 비공식적이고 좀 그런 역할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 권력과의 그 어떤 투쟁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민생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부드럽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 선명한 개혁과 함께 또 민생 차원에서 어떤 따뜻한 초당적 전략을 말씀하셨는데요. 21대 국회와
이번에 이제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그러면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한다 보실까요? 뭐 상당한 부분 정치 세력이 좀 교체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신규로 진입하고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지금 이제 교분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언제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용인중앙시장에 네. 어떤 분들이 와서 그 서명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서슴없이 서명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포기하겠다. 네. 불체포 특권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그게 필요한 때가 있었죠, 분명히. 유신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주던 중요한 수단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가 또 퇴행해가지고 뭐 우리가 비판하기로는 뭐 유신 독재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하기도 지 자신도 하지만 뭐 진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이제 국회의원의 비리나 이런 것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뭐 지금 정부가 기획하고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이 좀 아쉽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정치 탄압이나 뭐 그렇게 몰아갈 수 없고 그럼 개인은 잘못한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책임지는 정치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불체포 특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기한다고 이미 뭐 서명을 했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 했지만 적당한 계기가 되면 뭐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조그만한 신뢰라도 다시 이제 복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이게 하신 말씀 많은데 이게 보면은 22대 국회 여의도 가실 준비하면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아까 정말 개인적인 이제 가족사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드문 경북 경주가 고향이시라고. 예. 영남 출신 이제 국회의원, 영남 출신 고향을 둔 국회의원이신데 22대 국회의원 이상식은 이 뽑아놨더니 야 이거 다르네. 어떤 걸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정치는 약자를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 어저께 저희 그 지역 사무실에서 이제 그 장애인 부모, 장애인 부모요. 장애인 본인들 아니고 장애인 부모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한 10분 정도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분들 입장이 너무 딱해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 한 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장애인을 가진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죠. 그분들은 대부분 지체 장애인보다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분인데 자기 그 언론에도 그런 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아들보다 딸보다 하루 더 살고 그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걸 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사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고 국가 예산이라는 게 다양한 계층한테도 다양한 계층한테 골고루 써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너무 이제 표를 의식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료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지역적으로도 균형이 너무너무 맞지 않고 또 국가 예산 전체의 배분이 맞지 않은 가운데 거기서도 또 지역적으로 차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장애인 부모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류하면서 아픔을 서로 보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갈 유대를 하면서 끝까지 버텨낼 이런 힘을 좀 얻을 그런 게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너무나 자기들한테 무관심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가장 정치 힘이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답답하면은 그러면 우리 사무실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 거기 공간이 크단 말이죠.
한 80평 되는데 그중에 네. 절반을 잘라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저 선거법 예, 때문에. 현행 선거법 때문에 안 되면 힘들 겁니다. 그걸 제 예. 자신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그럼 이제는 공적인 방법으로 가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법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는 정말로 가장 약자를 향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한참 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 평생 이제 약자의 편에 서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기꺼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약자를 위한 정치 때문이라고 본인이 자서전에 직접 쓰고 계신다 이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공감을 하고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아프고 누가 가장 힘들고 누가 가장 정치의 손길이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것을 제가 한번 보고 그 부분에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가장 먼저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